거의 모든 것의 역사. 세포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그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광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서로 끌어당기고 밀치는 기본적인 법칙만에 의해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충돌의 결과일 뿐이다. 세포의 움직임 어느 부분에도 사고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이 그저 일어나면서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반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포 내에서의 질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의 완벽한 조화도 유지된다. 이제 겨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반사적인 화학 반응들이 서로 겹쳐져서 당신이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지능은 낮더라도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직화된 새똥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는 신비로운 원자공학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생물체들마저 우리가 태평스러운 방관자로 볼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해면을 채로 걸러서 세포들을 해체시킨 후에 다시 물속에 던져 넣으면 세포 조각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스스로 다시 해면의 구조를 회복한다.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도 해면은 끈질기게 다시 모여든다. 인간은 물론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해면도 계속 존재하고 싶다는 충동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것이 이상하고 고집불통이고 겨우 이해되기 시작한 분자 때문이다. 그 분자는 스스로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DNA라고 부른다. 과학이나 우리에게 DNA가 얼마나 지극히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면 대략 160년 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박물학자 찰스 다윈이 인간이 찾아낸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한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의 주장은 15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어야만 했다. 제25장 다윈의 비범한 생각. 1859년 늦여름이나 초가을의 영국의 유명한 잡지 쿼터리 리뷰의 편집자였던 휘트웰 엘윈은 박물학자 찰스 다윈의 새 책 견본을 받았다. 책을 재밌게 읽은 엘윈은 좋은 책이지만 많은 독자를 끌기엔 주제가 너무 좁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다윈에게 비둘기에 대한 책을 쓰도록 권했다. 누구나 비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요긴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나 엘윈의 사려 깊은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859년 11월에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선택된 종의 보존으로 알려진 책이 발간됐다. 종의기원. 정가는 15실링이었다. 첫날 1250권의 출판이 매진됐다. 그 이후로 그 책은 절판된 적도 없었고 논란이 끊인 적도 없었다. 다른 치밀하고는 지렁이뿐이고 세계 일주 항해를 해보겠다는 단 한 번의 열정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다. 무명의 시골 목사로 평생을 보냈을 뻔했던 그에게는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찰스 로베르트 다윈은
1809년 2월 12일 같은 날 켄터키에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태어나기도 했던 역사상 경사스러운 날이다. 영국 미들랜드 서부에 있는 조용한 시장 마을인 슈루즈베리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던 성공한 의사였다. 찰스가 8살 때에 사망했던 그의 어머니는 도자기로 유명한 조시아 웨지우드의 딸이었다. 다윈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인을 잃은 아버지를 괴롭게 했다. 사냥과 쾌, 쥐잡지기에만 빠져 있으면 너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게다. 다윈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의 아버지의 말이다. 자연사를 좋아했던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피와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놀란 아이를 수술하는 모습은 그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당시는 마취법이 개발되기 전이었다. 그는 법학으로 전공을 바꿨지만 따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거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신학 학위를 받았다. 시골 사슬관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던 그는 느닷없이 훨씬 매력적인 제안을 받게 됐다. 달윈은 해군 탐사선 비글로를 타고 항해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그에게는 신분 때문에 귀족 2배의 사람을 사귈 수 없었던 로버트 피츠로이 선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임무가 주어졌다. 독특한 사람이었던 피츠로이가 다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다윈의 코 모양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코가 인격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믿었다. 다윈은 피츠로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장 선호했던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됐다. 21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둘 다 극도로 젊었다는 것이다. 항해를 시작할 때 피츠로이는 23세였고 다윈은 22세였다. 피츠로이의 공식적인 임무는 해안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창조에 대해서 성서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의 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츠로이가 다윈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목회 공부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윈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 원리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 사이는 영원히 금이 가게 됐다. 다윈이 빌그로에서 지냈던 1831년부터 1836년까지의 기간은 그에게는 인격 형성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이기도 했다. 그는 선장과 함께 작은 선시를 써야 했다. 화가 나면 엄청난 저기를 드러냈던 피츠로이와 함께 지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와 다윈은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고 훗날 다윈의 기억에 의하면 미치기 직전까지 갔던 경우도 많았다. 대항을 항해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고독한 일이었다. 비그로의 전임 선장은 우울증에 빠져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을 해버렸다. 피츠로이의 집안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아저씨였던 캐슬레이 백작은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0여 년 전에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을 해버렸다. 피츠로이도 1865년에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다. 피츠로이는 기분이 좋을 때에도 이상할 정도로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다윈은 항해에서 돌아온 피츠로이가 곧바로 오래전에 약혼했던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다윈과 함께 지냈던 5년 동안 한 번도 그녀와의 관계를 밝힌 적이 없었고 이름을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비그로 항해는 모든 면에서 큰 승리였다. 다윈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모험을 경험했다. 그에게 명성을 주었고 평생 연구할 수 있는 표본을 채취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항이었다. 그는 훌륭한 보물이 된 거대한 고대 화석들을 발굴했다. 그가 찾아낸 메가테리움 화석은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칠레에서 치명적인 지진으로부터 살아남았고 새로 발견한 돌고래 종에게 델피누스 피츠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안데스 전역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산호환초의 형성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새로 발견해냈다. 환초가 100만 년 이내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그의 이론은 지구의 역사가 매우 길다는 그의 오래된 고집의 시작이었다. 그는 27세였던 1836년에 5년 2일간 떠나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영국을 떠나지 않았다. 항해하는 동안에 다윈이 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바로 진화론을 제안한 것이었다. 사실 1830년대에 진화라는 개념은 이미 몇십 년 된 것이었다. 다윈의 할아버지였던 이레즈머스는 다윈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이미 자연의 사원이라는 평범한 시를 통해서 진화 원리를 찬양했었다. 젊은 다윈이 생명은 영원한 투쟁이고 어떤 종은 번성하는데 다른 종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자연선택 때문이라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식량의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어본 후부터였다. 구체적으로 다윈이 깨달았던 것은 모든 생물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선천적인 장점을 가진 생물은 번성하면서 그 장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생물종들은 그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 보인다. 실제로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주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것을 설명해줬다. 다윈은 평생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종의 기원을 읽은 후에 T.H. 헉슬리가 내뱉은 감탄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됐다. 흥미롭게도 다윈은 자신의 글에서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밝혔다. 그 말은 종의 기원이 발간되고 5년이 지난 1864년에 생물학의 원리를 발견했던 허버트 스펜서가 처음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종의 기원 6판이 발간된 때까지는 진화, evolution라는 말 대신 변종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다. 6판이 발간될 때는 그 말이 너무 멀리 알려져서 어쩔 수가 없었다. 또한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했을 때 그곳 방울새 핀치의 뿌리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도 아니었다. 흔히 알려지거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섬 저 섬을 찾아다니던 다윈이 각각의 섬에 살고 있는 방울새 뿌리가 그 섬의 자원을 활용하기에 적당하도록 훌륭하게 적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섬에 사는 방울새의 뿌리는 단단한 견과를 깨뜨릴 수 있도록 견고하고 짧지만 그 옆에 있는 섬에 사는 방울새의 뿌리는
틈새에 끼어있는 음식을 파먹기 쉽도록 길고 가늘다는 것이다. 그는 바로 그런 사실로부터 새들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들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사실을 알아낸 것은 다윈이 아니었다. 비그로 항해를 시작할 때의 다윈은 갓 대학을 졸업해서 아직은 유능한 박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파고스의 새들이 여러 종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윈이 발견한 것이 사실은 방울새들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낸 사람은 그의 친구였던 조류학자 존 굴드였다고. 불행하게도 경험이 없었던 다윈은 어느 새가 어느 섬에 사는 것인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거북의 경우에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 갈피를 잡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비그로에서 가져온 많은 표본 상자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다윈이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이론의 기초를 스케치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6년이 지난 1842년부터였다. 2년 후에는 230쪽이나 되는 스케치로 늘어났다. 그런 후에 그는 아주 이상한 일을 했다. 자신의 노트들을 옆으로 제쳐두고 15년 동안 다른 일에 빠져버렸다. 그동안 그는 자식을 열이나 봤고 거의 8년 동안은 따개비와 대한 책을 쓰는 데 열중했다. 그 작업을 끝내고 난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따개비를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 후에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을 잃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혼란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언제나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고 가슴 통증, 편두통과 피로에 시달렸으며 눈앞에 점이 보이기도 했고 숨이 차기도 했고 머리가 흔들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병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샤가스 병이었다. 남아메리카의 편모충 때문에 걸렸을 수도 있던 이 열대병은 쉽게 치료할 수도 없었다. 그의 증세가 정신적인 것이라는 더 평범한 진단도 있다. 어떤 경우이거나 불행한 일이었다. 그는 한 번에 20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때로는 그 정도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여생은 대부분을 점점 더 절망적인 치료로 보내야만 했다. 얼음 목욕도 하고 식초에 목욕을 하기도 했고 몸에 소량의 전류를 흘려주는 전기사슬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켄트의 다운하우스를 벗어나지 않는 은둔자가 되어버렸다. 이사를 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방문자를 미리 확인해서 필요하면 피할 수 있도록 서재, 창문 밖에 거울을 세우는 것이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이 심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그가 노트를 치워버렸던 1844년에는 학계 전체가 인간이 열등한 영장류에서 신의 도움 없이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이라는 책 때문에 분노했다. 논란을 예상했던 저자는 자신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감춰버렸다. 그는 40년 동안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다윈이 저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던 엘버트 공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책의 저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의 성공한 출판인 로버트 체임버스였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의 회사는 성서를 가장 많이 출판하던 회사였다.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은 영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성직자들의 심한 저주를 받았고 상당한 학문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에든버러 리뷰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84쪽에 걸쳐 그 책을 산산이 뜯어서 비판을 했다.
지난 어른을 추정했던 T.H. 헉슬리마저도 저자가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윈은 제대로 짐작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체인버스를 방문했을 때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의 유판 견본이 배달됐다. 두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가 개정판을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이 힌트였다. 다윈의 원고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1858년 초여름에 극동 지방으로부터 놀라운 소포가 전해졌다. 그 소포에는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젊은 박물학자의 호의적인 편지와 함께 비밀에 붙여져 있던 다윈의 책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자연선택 이론을 설명하는 변종이 원종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져가는 경향에 관하여 라는 논문의 원고가 들어있었다. 몇몇 구절은 다윈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기도 했다. 그보다 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당황했던 다윈의 기억이었다. 만약 월리스가 1842년에 썼던 내 원고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훌륭한 조록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월리스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느닷없이 다윈의 일생에 끼어든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미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월리스가 다윈이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 표본들을 보내준 경우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윈은 월리스에게 생물 중의 탄생 문제는 자신의 영역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번 여름은 내가 종과 변종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처음 가졌던 때로부터 20년이 됩니다. 그는 훨씬 전에 월리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었다. 나는 지금 연구 결과를 모아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과는 달리 그렇게 덧붙였다. 어쨌든 월리스는 다윈이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연히 자신의 이론이 다윈이 실제로 20년 동안 진화시켜왔던 것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도 몰랐다. 다윈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만약 자신의 우선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출판을 하게 되면 먼 곳에서 자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순진하게 제공한 정보를 이용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처럼 옆으로 비켜나면 자신이 독립적으로 발전시켜왔던 리론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월리스 자신이 인정하듯이 월리스의 리론은 한순간에 번뜩였던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다윈의 이론은 몇 년에 걸친 조심스럽고 단조롭고 체계적인 사고의 산물이었다. 모두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것이었다. 더욱 난처했던 것은 역시 찰슈라는 이름을 가진 다윈의 막내 아들이
성홍열에 걸려서 심하게 앓은 것이다. 그 아들은 상황이 매우 곤란했던 6월 28일에 사망했다. 다윈은 아픈 아들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겨우 틈을 내서 친구였던 찰스 라이엘과 조지프 후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만히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모든 업적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불평을 실토했다 싶어. 라이엘과 후커는 다윈과 월리스의 리론을 함께 발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당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린니 학회의 학술회의였다. 1858년 7월 1일에 다윈과 월리스의 리론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다윈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윈 부부는 학술회의가 열리던 날에 막내 아들을 묻어주고 있었다. 다윈 월리스의 발표는 그날 저녁에 발표되었던 7편의 논문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는 앙골라의 식물상에 대한 것도 있었다. 당시 객석에 있었던 30여 명의 청중은 19세기 과학의 절정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런 토론도 없었다. 다른 곳에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훗날 다윈이 즐겁게 지적했듯이 더블린의 후턴 교수 단 한 사람만이 인쇄된 2편의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들에서 새로운 주장하는 것이든 모두 틀렸고 맞는 것은 오래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때까지도 극동지방에 있었던 월리스는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게 됐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저 자신의 업적이 함께 공개된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다. 그 후에도 그는 그 리론을 다윈주의라고 불렀다. 다윈이 주장했던 우선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정원사 패트릭 매튜였다 싶죠. 놀랍게도 그 역시 다윈이 비그로 항해를 떠나던 바로 그 해 자연선택의 원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매튜는 자신의 주장을 해군 목재 및 수목 재배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에 발표했다. 다윈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의 논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매튜는 다윈이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정원사 신문에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를 냈다. 다윈은 지체 없이 사과를 냈지만 기록을 위해서 해군 목재 및 수목 재배의 부록으로 실렸던 그의 주장이 얼마나 간결했던가를 생각하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박물학자들도 매튜 씨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월리스는 그 후로도 50년 동안 박물학자로 활동하면서 가끔씩 훌륭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심령술이나 우주의 다른 곳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과 같은 이상한 문제에 흥미를 가지면서 과학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리론은 저절로 다윈 혼자만의 리론이 되어버렸다. 다윈은 자신의 리론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다. 그는 스스로를 악마의 전도사라고 불렀고 그런 리론을 밝혀내는 일은 살인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리론이 신앙심이 깊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원고를 책이 될 정도로 늘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책 제목을 잠정적으로 자연선택을 통한 종과 변종의 기원에 대한 글의 초록이라고 붙였다. 출판사의 존 머리는 밋밋하고 임시적인 제목의 책을 500권만 발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원고를 본 그의 제목을 조금 매력적으로 만든 후에 1250권의 초판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종의 기원은 즉시 상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그렇게 굉장하진 않았다. 다윈의 이론에는 두 가지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켈빈경이 동의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그런 사실은 화석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 사려 깊었던 다윈의 비판자들은 그의 이론이 그렇게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는 과도기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다. 새로운 종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면 화석 기록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간 형태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논란이 극에 달했던 1861년에 우연히 바이에른의 작업 인부들이 새와 공룡의 중간에 해당하는 생물인 고대 시조새의 뼈를 찾아냄으로써 그런 증거가 나타났다.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동물은 이빨도 가지고 있었다. 그 발견은 감동적이고 큰 도움이 됐으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발견을 결정적이라고 여기기는 어려웠다. 사실 당시에 존재하던 기록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의 기록에서도 유명한 캄브리아 번성기 직전까지는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18.